토론을 시작해서 언쟁으로 끝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절대 미각을 자랑하는 육신의 시사 맛집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하루 세 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육신의 시사 맛집. 여기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각, 바로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맛집입니다. 오늘도 뛰어난 미각을 자랑하는 세 분의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맞습니다. 김정호 울산 언론발전 시민모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토엽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면 사람이 참 성격이 좋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육신의 시사 맛집,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토론 주제는요, 울산시장 후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주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예비 후보 1차 공천 심사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비 후보 7명에 대한 1차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두겸 전 남구청장, 그리고 서범수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 등 4분이 1차 관문을 통과하셨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계신 2분이 일단 살아남았죠. 그리고 세대 교체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 70대 예비 후보 3명 중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거기에 반발한 박맹우 후보 같은 경우에 컷오프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는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적합도가 높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비호감도가 높았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3년임 시장을 하다가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국회의원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법에서 재선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시장을 내가 하겠다. 욕심이 과하다는 이런 그 비판 정서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비호감도도 높다. 즉 이거는 당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그 적합도는 높을지 몰라도 미래의 확장성, 후보가 돼서 확장성은 낮을 수 있다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조심스러운 건데, 당내 역학관계일 수 있다. 서로 이제 당내에 경쟁자가 있고 경쟁 그룹이 있고 또 신구 간의 권력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아마 박명우 그 전 시장은 가장 불만스러워하고 탈당의 그 원인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예, 세 번째는 아까 앞에 토론에서도 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신 아니어도 나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70% 이기나 55% 이기나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박명우를 컷오프 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재심이라는 용어가 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나와요. 이제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천에서 컷오프되고 난 뒤에 재심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재심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않았죠. 탈당. 네. 맞습니다.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 뭐 재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또 드리면, 또 당 예비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 당한 탈락한 이제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런 공천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줄 것을 요청을 하는 재심의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또 당에서는 특별한 이제 언급 없이 그거 또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도 예측을 해본다라면, 인지도에서는 사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매우 이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니, 일각에서는 좀 국민의힘의 박맹우 전 시장의 지지율을 또 이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역시 저번 대선과 같이 좀 치열한 접전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네. 뭐 이런 요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송철호 현 시장으로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네. 장윤호 시의원이 공천을 신청을 했었는데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당내 경선이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접전, 그리고 어느 후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 인지도 또는 경쟁력 검증받은 이런 예비 후보였을 때 그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저 사람이 왜 나왔을까라는 일각의 그런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경선을 한다 한들 그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마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그런 여론 파악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현 시장이 이제 그 단수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됐는데 현역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역 프리미엄이 당연히 작용하게 되겠죠. 지금 그 송철호 시장이 4년 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부유시 해상 폭력도 있고, 그다음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 원전 해체 산업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역 프리미엄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시민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 충분히 가져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송철호 시장에 이제 맞섰던 그 장윤호 시의원 같은 경우 이제 송철호 시장에게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TV 토론을 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더 해야 된다, 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 선거에서 이 TV 토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윤호 전 예비 후보가 TV 토론했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정치 경력이 일천한 정치 신인으로서는 가장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등용문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런 수단을 요구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여러 번 역대 대선을 많이 지켜봐왔어요.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자 토론들이 물론 인신공격으로 너무 흐르긴 했지만은 그분의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민생을 어떻게 살피겠다는 것이 다 이제 녹아 있는 것인데 이제 선거 문화 자체가 지금 왜 확성기를 크게 틀고 거리를 누비는 선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선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송 토론에 나가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번 바뀌게 되면은 그 후보가 이후에 재기를 노리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 막상 보니까 영 아니네. 이러다면 그거를 만약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TV 토론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TV 토론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도 이제 그 TV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울산시장 후보 중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현 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울산 정치 현장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라든지 여타 정당의 후보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한때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1번지로 불렸던 울산이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봄직한데요. 이제 지방선거의 특성은 시장부터 기초단체장, 그리고 이제 광역기초의원까지 4명의 후보, 물론 이제 비례대표까지 하면 더 있습니다만은 직접 필드를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가 4명의 후보가 같은 한 세트로 묶어지는 소위 말하는 패키지 선거가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빠지면은 굉장히 이제 팀워크에서 4명이 뛰는 것과
두 명이나 혼자 뛰는 거. 그래서 무소속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박명호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은 광야로 나가는 순간 당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절감하게 될 거여서 과연 끝까지 완주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진보 정당들은 물론 자당의 시장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 후보를 내고자 했던 것들은 바로 그 지방선거는 패키지 선거라는 특성. 물론 중간에 단일화를 거쳐서 그 야권 단일화를 거쳐 진보정당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선거 전략상 꼭 필요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에서조차도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시장 후보를 내가지고 힘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진보정당들은 기초단체장 그것도 한 두 군데 정도,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원조차도 박리담회 하듯이 많이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전에 조정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 내는 것들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후보를 무리하게 내는 전략을 탈피한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명호 시장의 무소속 탈당 무소속 완주와 진보정당이 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 이게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요인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고 난 이후에 소위 진보정당 후보가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는 최초의 선거라고 지금 평가를 한다면 참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진보 정치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될지 지금 분수령을 맞이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울산에서 진보 정치의 싹을 틔워왔던 많은 그 진보 정치를 했던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김태효 변호사님은 상대적으로 사실 상당히 젊으신데, 지금 이제 후보자로 나온 그 시장 후보자님들 나이를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50대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후보로 출마를 신청을 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상당히 나이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높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이제 신지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가 34세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 후보자는 이번에 경남도지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도전하게 된 신상훈 후보인데 90년생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이제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이런, 저도 왜 이렇게 이제 울산 지역은 이렇게 연령대가 조금 높은 후보자 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봤었는데, 그 진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젊은 층이 많이 활동을 하였었는데, 진보 정당이 이제 하락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제 후보자 또한 내지 않는 과정에서 뭔가 젊은 층이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는 조금 젊은이의 목소리를 조금 대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더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나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정치에 나오고 있는 양당 중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양당 중에 이제 한 당 정도는 좀 상징적으로 젊은 층의 후보를 내고 있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이 울산에서 도전을 좀 하시죠. 저는 지금 제 생업도 너무 버겁기 때문에 아니면 청년 변호사회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 내에서 좀 젊은 신진 정치인을 발굴하면 좋겠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5월 10일 그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본격적인 이제 지방선거 선거 일정에 돌입할 것 같은데요. 그 주요 선거 일정 혹시 뭐 정리하신 거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그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거소 투표를 신고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경선에서 살아남은 후보자들 등록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5월 19일부터 그리고 5월 31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일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6월 1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 5월 28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와 그리고 선거일 투표일 모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정치 과정에서 이 어떠한 이미지를 선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취임식도 상당한 이미지 전쟁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 일정이 나열돼 있는데 이러한 그 대통령 취임도 지방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새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공약 이런 것들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쏟아낼 텐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청와대가 5월 10일부로 개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개방하는 효과는 수많은 SNS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뿌려질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이미지 정치를 가장 극대화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이벤트 그것을 또 잘하는 비서관을 채용해서 했고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이 돼서 취임 초까지가 사실 천정을 뚫고 나갈 정도의 기세의 지지도가 높았어요. 투표 때 찍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기대하고 축하하고 이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번 20대 총선은, 이 대선은 제가 아까 상가집 비유를 했던 것처럼 진영으로 너무 나눠져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 자체가 아예 없고 거의 이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 퍼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 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너무 견고해서 어떤 작은 일에 감동하거나 자기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벤트성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취임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청와대를 개방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지방까지, 특히 이 울산까지 영향을 미쳐서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크게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이 국면에서 또 중요한 것이 각 당의 선거 전략일 겁니다. 정당의 우리 같은 경우는 울산시당들의 정책 내지는 공약들을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유권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신기업 그리고 신기업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지역별로 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신기업적이다. 그래서 지방민이나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내가 표는 줬는데 내가 제대로 준 표가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을 갈랐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한강벨트거든요. 한강벨트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엄청난 표를 받았단 말이죠. 한강벨트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옛날 강남 3구에 있던 그 강남 3구에서 굉장히 유리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나가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을 지금 내세우면서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쪽으로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를 떠나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치 개입, 그리고 권력의 신여화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이제 검찰 개혁을 찬성은 하는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지금 이제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정권에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룬다는 보장을 누가 하지? 그러면 그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다 다 몰아줬을 때 그 경찰은 정말 그 정치적 중립을 이룰까? 권력의 신여화가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누가 믿고 보장을 하냐? 그 제도가 돼 있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내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양날의 칼인 것 같고 작용이 반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법무장관에 임명할 거라고는 거는 가히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이런 반작용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선에서 어느 진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육신의 시사 맛집.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각 정당의 그 후보, 울산시장의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울산시장 후보 누가 될 것인가?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한 줄 평으로 그러면 이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힘들게 예.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너무나 이제 뻔한 말이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정치 속은 모른다. 네. 그리고 노래 제목과 같이 달라. 기존에 이제 너무 이제 그 박빙의 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 후보자와 차별 있는 나는 당신과 다른 정책을 낼 것이야.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잘 약속을 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라. 노래를 불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예, 좋습니다. 다음 방송이라도. 김 대표님. 네, 저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죠. 사실 이 경제가 지금 울산 경제가 심각한 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인구도 줄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그걸 실행할 것인가. 요걸 제대로 표현해주는 시장 후보야말로 당선 가능권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범 차관 정말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도 선택권이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레시피부터 맛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유권자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의 절대의 미각, 육신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